영화 매트릭스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영화 속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200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마더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일부 다루기는 했지만 영화 아가씨처럼 이번 영상에서도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영화를 만든 감독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영화에 투사되어 있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마더에 대해 섹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간의 섹스, 즉 근친상 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아가씨와 비교해보면 가족 간의 성적 관계가 어떻게 다양하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이러한 가족 로맨스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형성됩니다. 영화 감독은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적당히 변형하거나 혹은 위장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영화 속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영화 아가씨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하자면 영화 감독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의 오이디푸스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둘째 아들이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형과 나이가 8살 차이로 실제로는 첫째 아들의 오이디푸스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서 거세 위협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의 나이도 많아서 첫째 아들의 성애적 특질보다는 셋째 아들의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으로 추론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은 공격성과 행동성이 결합된 다소 무모한 성격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거세 위협을 거의 느끼지 않았으므로 공격성은 아주 약하고 반대로 행동성은 강한 성애적 자기애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본인 스스로 집착과 강박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질은 강박적 유형의 두드러진 증상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강박신경증 환자는 원래 매우 활력이 넘치거나 고집이 세고 대체로 지적 수준도 평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높은 윤리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매사에 지나치게 정확합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강박적 유형이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고 매사에 지나치게 정확한 이유는 거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거세 위협을 거의 느끼지 않았으므로 봉준호 감독이 느끼는 불안은 거세 불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이 느끼는 불안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봉준호 감독의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오이디푸스 환경에서 누군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누이들입니다. 첫 번째 누이는 봉준호 감독과 나이 차이가 커서 봉준호 감독의 성격 형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생과 나이 차이가 크면 형이나 누나는 동생을 일종의 살아있는 인형처럼 여기며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은 누나의 경우 모성적 본능으로 인해 어머니처럼 봉준호 감독을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아이가 형제자매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경쟁자를 발견하고 미워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적을 경우 강한 정신적 활동이 눈을 뜨게 되는 시기에 이른 아이는 동생의 모습에서 자신에 대한 강한 경쟁자를 발견하고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아지면 그 새로운 존재는 처음부터 재미있는 대상, 이를테면 일종의 살아있는 인형처럼 여겨져서 애틋한 마음을 유발하게 되며 나이 차이가 8살 이상이 되면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 보호해 주려는 모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적은 두 번째 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봉준호 감독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봉준호 감독은 두 번째 누이에게 성적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가 처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은 한결같이 근친상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은 한결같이 근친상간적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어머니나 누이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유아기의 충동이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금지 조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실을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누이를 포함해서 가족 내의 모든 여자가 아버지의 성적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성적 소유물 중에서 남자아이가 선택하는 최초의 성적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성적 충동은 유모나 누이 등 다른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거세 위협을 느끼게 되면 남자아이는 가족과의 근친상간적 소망을 억압하고 그 대신 다른 가족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 심리가 친족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진 것이 조개원 풍습입니다. 남근기의 봉준호 감독은 어머니와 더불어 누이들에게도 성적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첫째 누이와 달리 둘째 누이는 봉준호 감독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의 소망을 매몰차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절당한 봉준호 감독은 둘째 누이를 미워하고 죽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둘째 누이를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긴 하지만 어쩌면 봉준호 감독에게도 살인의 추억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살인의 추억으로 인해 봉준호 감독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강박적인 불안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느끼는 불안은 지금은 억압되어 있는 어린 시절의 살인 충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론한 봉준호 감독의 오이디푸스 환경이 영화 마더 속에 어떻게 투사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오이디푸스 환경에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나이 많은 어머니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어머니가 젊을 때 태어나 영화 제목을 아가씨로 정했다면 봉준호 감독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을 때 태어나 영화 제목을 마더로 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에게 젊은 어머니는 김민희처럼 요염하고 관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봉준호 감독에게 나이 많은 어머니는 김혜자처럼 헌신적이고 다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닌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동시에 형상화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먼저 작품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또한 이 아름다운 피렌체 여인의 그림에서 여인의 애정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들의 완벽한 형상화를 알아보았는데, 즉 이 여인에게서는 정숙함과 요염함, 헌신적인 다정함과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물건처럼 남자를 집어삼킬 듯한 가차없는 관능성을 동시에 보았던 것이다. 민츠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썼다. 모나리자 조콘다가 400년 전부터 그녀를 보려고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풀 수 없는 매혹적인 신비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피에르 드 코를레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숨겼던 이 예민한 작가의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일찍이 어떤 예술가도 여성성의 본질을 이렇게 그려낸 적이 없다. 다정함과 요염함, 수줍음과 은밀한 관능성,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마음과 깊은 사색에 빠진 듯한 머리, 삼가는 태도로 오직 내면의 빛만을 드러내는 한 인격의 모든 신비를 표현한 예술가는 일찍이 없었고,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첫째 아들이자 막내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머니의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결합된 모나리자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아들로서 어머니의 유혹적이고 관능적인 면과 막내 아들로서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고결한 면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오이디푸스 환경에서 그 다음 중요한 요소가 형입니다.
둘째 아들의 오이디푸스 환경에서 형이 아버지만큼 중요한 이유는 형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연적이고 둘째 아들에게는 형이 연적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형은 지난날을 상상하는 것에 의해 어린 날의 사건 속에 놓이게 된 훗날의 모든 연적을 대리할 뿐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화 마더에서 진태는 봉준호 감독의 형입니다. 그래서 진태는 도준의 친구이긴 하지만 마치 나이 많은 형처럼 도준을 보호합니다. 물론 형들이 전형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자신이 벌인 못된 짓을 동생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진태가 다른 집에서 사는 설정은 봉준호 감독과 형 사이의 나이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진태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태는 첫째 아들이므로 기본적으로 성애적 유형입니다. 그래서 진태는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왕성한 성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봉준호 감독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닌 형과 어머니 사이에 모종의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진태가 김혜자에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은 첫째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존재하는 성적 관계를 암시합니다. 영화 마더에서 고물상 노인은 봉준호 감독의 아버지입니다. 진태와 마찬가지로 고물상 노인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설정도 아버지가 봉준호 감독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또 아버지가 노인으로 설정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성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도준은 아버지의 거세 위협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의 성기를 어머니에게 거리낌 없이 노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종종 인터뷰에서 성적인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거세 위협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물상 노인은 아버지로서의 특성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도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에 위협이 강하지 않으면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욕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위대한 아버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김혜자가 고물상 노인을 살해하는 장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도준이 화재 현장에서 주운 침상자를 건네주며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라며 우려하는 장면은 그가 아버지 살해에 심리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도준은 아버지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어머니를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어머니를 욕망하는 아이는 언제나 자신을 아버지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욕망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환상 속에서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며 훗날 이로 인해 아버지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게 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예술, 문학, 정신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고물상 노인을 살해할 때 김혜자의 얼굴에 피가 튀는 장면이 남자의 정액이 얼굴에 튀는 것처럼 보여 섹시하게 느꼈다는 봉준호 감독의 발언은 그의 무의식 속에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어린 시절의 욕망이 숨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 장면을 섹시하게 느낀 이유는 아버지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어머니가 성적 관계가 금지된 대상이 아닌 성적 관계가 허용되는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발언은 그리스 신화를 떠오르게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 신은 어머니신 가이아와 공모해서 아버지 우라노스 신의 남근을 거세함으로써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살해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남근에서는 피가 튀고 정액이 흘러나옵니다. 이 정액에서 탄생한 여신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비너스입니다. 이 의미는 남성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제거할 때 제대로 된 섹스를 할 수 있고 그때야 가장 강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이 된 크로노스 신도 제우스 신의 어머니인 레아의 계략에 의해 상징적으로 살해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신과 제우스 신은 모두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편애하는 모티프는 신화뿐만 아니라 전설이나 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이 우두머리의 아들들의 삶은 고달픈 것이었다. 만일에 아버지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될 경우 이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거세를 당하거나 무리에서 내쫓기거나 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테지만 대개의 경우 아들 중에서 막내가 가장 기대치가 높았다.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가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다 아버지가 나이를 먹어가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흡사 장남은 배제의 대상, 막내는 편애의 대상이 되는 전설이나 동화를 읽은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화 마더에서 도준도 막내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광적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자신과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들을 자신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옮겨갑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이 어머니의 최종적인 편애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마더에서 도준이 아정이라는 소녀를 살해하는 장면은 봉준호 감독이 어린 시절 작은 누이를 죽이려고 했던 충동을 상징합니다. 어린아이가 누이를 죽이려는 이유는 누이가 아버지에게는 성적 관계를 허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그러한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정이 그런 도준을 바보라고 부르는 장면은 어린아이의 이러한 순진한 착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보는 아버지의 질서와 법을 동일시하지 못한 사람을 함의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질서와 법 속에 편입된 사람을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부릅니다. 김혜자가 도준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준을 아버지의 질서와 법 속에 편입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질서와 법 속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성적인 행위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는 봉준호 감독도 정상인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와 관련한 성적인 발언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좁고 긴 이미지 공간을 무척 좋아한다. 살인의 추억의 터널이나 농수로라든가 괴물의 하수구라든가 동굴 또는 여자의 질 그런 어둡고 긴 공간 그런 걸 찍을 때 되게 좋다. 그러니 내가 설국열차를 찍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나. 성적 흥분에 미칠 것 같다. 기차는 밖에서 보면 남자의 성기고 안에서 보면 여자의 성기다. 밖에 있으면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처럼 터널이 지리고 기차가 남근이 되는데 들어가 있으면 기차 안이 또 지리다. 봉준호 감독의 발언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가치가 높지만 영상이 길어지지 않도록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기차의 윤곽이나 기차가 움직이는 패턴, 즉 기차의 상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징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병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병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인상이 억압되지 않아서 생기는 정신병리의 일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 대다수는 기차놀이를 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것의 위협으로 성적 충동이 억압되면서 기차놀이에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마비됩니다. 그리고 장난감 기차들은 지하실이나 후미진 창고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를 찍을 생각에 미칠 듯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인은 누군가와 이러한 정신적 차이가 적당하다고 느껴지면 그를 천재로 칭송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크게 느껴지면 정신병자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와 정신병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봉준호 감독은 자신에게 살인 충동이나 환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무의식 속에 고착된 충동이나 환상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주체의 사고와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소녀의 시체가 강렬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장면들은 그가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충동에 지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주된 시그니처가 복수라면 봉준호 감독의 주된 시그니처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지하 공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의식의 지하, 즉 무의식 속에서 무엇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자면 그의 온화하고 관대한 성격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 구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그와 정반대를 이루는 은폐된 성격과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마더 개봉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고양이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발언은 그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잔인성이 남아있음을 방증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잔인한 성향을 정반대의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 양심의 가책 또는 죄책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박애주의적 활동을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려움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동 형성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는 사디스트나 동물 학대자도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박애주의자나 동물 애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종종 내사형 우울의 사람들은 남을 돕고 박애주의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 진보에 이바지하는 일을 함으로써 죄책감을 상쇄하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역동을 조절한다. 도덕적 열등감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은 삶의 커다란 아이러니 중의 하나이다. 나는 성격적 이타주의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나의 피험자들이 유일하게 우울을 경험한 시기가 환경적인 여건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인류애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였음을 발견하였다. 지금 지문은 낸시 맥윌리엄스의 정신분석적 진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운명은 앞서 언급한 장난감 기차들의 운명과 같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의식의 지하나 무의식의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기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외부에 보관된 장난감 기차는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내부에 보관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정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작가나 박찬욱이나 봉준호와 같은 영화 감독들입니다. 정신분석학이 학문적으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이 정신분석학의 가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